여기가 대구 간송미술관. 네, 그렇습니다. 나 오늘 하늘이 맑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추사의 그림 수업. 제목 참 귀엽게 쉽게 잘 지었네. 사실 난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 요새 오프닝 때마다 한숨을 쉬셔가지고. 아니, 내 삶이 요새 좀 그래요. 삶이 안 힘들어? 추사 김정희의 고사소요라는 작품입니다. 70세까지 사셨는데 인생 전체의 한 12년 이상을 유배지에서 보내셨습니다. 귀양살이를 하셨습니다. 이 어깨, 이 둥글고 약간 처진 듯한 어깨가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된 걸 보고 내가 왜 반가웠냐면은 훨씬 더 이 필선이 얼마나 힘있게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슥 피카소도 울고 갈 일이야. 그 유명한 세한도의 김정희 추사 선생님의 그 유명한 세한도가 대구에 왔습니다. 세한도, 국보 세한도가 영남 지방에서 전시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작품 고사소요가 이렇게 확대된 형태로 우리를 맞이하는데, 올해가 추사 탄생 240주년이래.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탄생 120주년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수집하신 유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전시인데, 이번 전시는 워낙 의미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를 내주고 미움미술관이 소장품을 빌려주기까지 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힘을 쏟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토존. 봄이라서 확실히 예쁘다. 햇살도 예쁘고. 추사의 그림 수업. 미술대학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이런 그리기 수업뿐만이 아니라 서로서로 이렇게 비평해주는 크리틱 수업이 있거든요. 여기서의 추사의 그림 수업은 그런 의미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1786년생입니다. 병원년 말띠. 원래 태어난 곳은 예산이래요. 충청도 분이시더만. 아버지의 형님께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큰아버지 댁 양자로 가는 일을 계기로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워낙에 똑똑하고 워낙에 천재였기 때문에 7살 때 집 앞에 입춘대길 그 글씨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어려서부터 특출난 인재였다고 큰아버지가 미국을 가게 되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거의 유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그 당시에 청나라가 여러 가지 문물에 대한 것 많이 수용하던 때였고, 청나라의 고증학은 정말 객관적인 연구 학문, 사이언스에 훨씬 더 가까운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시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랜 기간 유배를 가시게 된 건 결국은 여러 사람들의 시기 질투. 쟤는 너무 똑똑하니까 없애버려야 돼. 위리안치라고 해서 집 안에,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게 하는 정말 감옥이지. 예전에 유홍준 선생님 강의 때 들었었는데,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에서만 있게 하는 김정희는 딱 그 집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 제주도. 어떤 집? 이런 집. 세한도 같은 이런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한 게 동서고금의 모든 서체를 다 연구해서 그 집대성으로 추사체가 나오는 겁니다. 극적으로 석방이 되십니다. 1849년에 서울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또 그 제자들이 또 얼마나 또 몰려왔겠어요. 추사화파라고 해서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예림 가불록.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것을 이제 가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따온 게 바로 이 그림 수업.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추사 김정희 자꾸 제가 추사하지만 그의 호 509개 중에 한 개일 뿐입니다. 완당 선생님이셨고, 과천에 사는 노인이라서 관호라고도 하셨고, 그만큼 능력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지금 우리로 치면은 부캐가 너무나 많으신 분이었던 거죠. 간송미술관은 전시 구성을 너무 잘한다. 어쩜 좋아. 나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또 소주 한 잔. 계산무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4글자인데 왜 3글자뿐인가. 시서화가 일치가 된, 글씨와 그림이 하나로 합쳐진 김정희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이지만 그림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걸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개자는 이 글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복잡함을 그림처럼 이걸 산자를 이렇게 크고 넓적하게 마치 여기 균형점을 잡듯이, 그러면서 산자는 멋을 내셨습니다. 사람 인자로. 무진자는 그 글씨의 형상이 가로선이 많으니까 탑 쌓듯이 착착착착 쌓아 올린 느낌으로 그 쌓인 것이 위로 상승하고 올라가는 듯한, 끝없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 확장되는 느낌을 주는데, 서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림 같은 조형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에도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게끔, 그게 좀 더 나아가서 이모티콘까지 나오는 거라서 역시 김정희 시대를 앞서간 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일단 설명. 그냥 글씨인데 그래요? 여기선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워한다 그러네. 계곡할 때 그 개자와 산자와
끝없이 펼쳐지는 무진, 자연이 유구하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자면 세잔처럼, 폴 세잔처럼, 세잔은 산이면 그 산에서 삼각형과 어떤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뽑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김정희 선생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아무튼 끝없이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 가시죠. 여기가 마치 추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 이한철이 그린 초상화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인데, 우리 스승님 김정희 선생님을 이렇게 눈매가 이렇게 그윽하게 잘 웃어주시는 분처럼 그렸습니다. 이번 출품작 예림 가블록에 보면은 크리틱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날카로운데, 선은 이게 안 됐고 형은 이게 안 됐고 뭐 이렇게 좀 하지만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추사 김정희의 모든 것을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고사소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돌아오라는 명령이 없어. 저기 조정에서 나를 까먹었나 혹시? 1844년 전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환갑을 맞이했을 때쯤 그 제주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유배 기간 중에 부인도 돌아가셨거든. 고사소요라는 이름 자체도 그냥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선비의 모습, 주변은 자연뿐이고 그의 곁에 친구처럼 있는 건 나무뿐입니다. 잘 보면은 선 몇 개로만 슥슥, 보통 우리가 피카소를 천재라고 부를 때 왜 천재라고 하냐면 선 몇 가닥만으로 희한하게 대상의 특징을 잘 포착하는데, 추사가 추구했던 그 철학도 서예를 열심히 익혀서 그 서예의 붓질에는 정신성까지 다 담긴다. 그리고 그 정신성이 담긴 붓질로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외롭지만 그래도 꼿꼿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선비의 모습을 쫙 뽑아냈다는 게, 갈필이라고 해서 붓에 물을 적게 쓰면 약간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이런 표현법이 나오는데, 그 표현법으로 이 땅의 바닥, 뭔가 버석하고 삭막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던 세안도 감상 ASMR. 이게 바로 세노. 이게 바로. 자, 외롭게 보이는 단순하기 그지없는 집 한 채, 그리고 그 집에 소나무와 측백나무, 여기서 뭔가 온갖 정신성이 다 담겨 있는 세한, 세배할 때 그 세자. 1년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그 시기의 추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겨울이잖아. 1월 초, 아주 추운 시기의 그림, 제일 추울 때인데, 옆에 보면은 우선 시상, 우선은 보시게.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first, 이게 아니라 우선 이상적이라는 김정희의 제자에게 이 그림을 주면서 남긴 글들이 이제 나옵니다. 유배를 와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그런 추사가 가장 고팠던 게 뭐게? 배가 고팠을까? 옷이 없어서 짜증났을까? 책이었어요. 책. 최신의 지식과 최신 문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책 하나 못 보고 그렇게 계시니까 너무 답답해하던 그 와중에 김정희의 제자 우선 이상적께서 중국 가서 최신판 책을 구해온 거야. 근데 그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 120권 한 세트. 그 많은 책을 이고 지고 유배지 올 때 그 긴 거리를 다 배를 타고 제주까지 와서 전해주는 그 마음을 보고 김정희가 너무 감동을 했던 거지. 그러면서 떠올렸던 게 공자가 하신 말씀, 논어에 나오기를, 아주 추운 겨울, 세한만큼의 추운 겨울이 돼서 주변에 있던 화렵수의 잎들이 다 떨어지고 잎사귀 하나 없는 때가 되어야 비로소 송백이 푸르름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 내가 위세 떨치고 이렇게 힘이 좀 있을 때는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귀양을 와서 정말 이파리 다 떨어지듯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행색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주변을 지켜주는 진짜 푸르른 의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라는 그의 깨달음을 이 그림에 담은 겁니다. 추사 김정희 마치 자기 자신을 은유하는 듯한 집 한 채와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측백나무와 소나무를 그린 작품. 그러면서 여기는 원고지처럼 이렇게 연필로 선을 싹 그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방금 해줬던 이 말을 다 적은 겁니다. 세한이 되어서야 비로소 잎 떨어진 숲에서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푸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했다라는 뜻에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이상적에게 준다. 쾅!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문기가 막 넘친다, 정신적인 그림이다 라고 하는데, 예쁘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유려한 표현, 정교하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김정희는 그런 걸 택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이 마음, 물기 없는 붓질에서 나온 마른 느낌이 추위와 외로움의 그 서정까지 좀 드러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측백나무가 위로 쫙 솟은 모습인데, 바늘 같은 이파리들을 저렇게 그린 모습에서 나무가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데서 우리가 기를 느낀다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나무인데 둥치가 아주 굵고 뿌리가 반쯤 이렇게 이게 땅 밖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범상치 않은 그냥 쭉 뻗은 밋밋한 소나무가 아니라 구불구불하면서 그리고 그 가지가 한 가지는 정말 기계 좋게 위로 솟았고 한 가지는 아주 부드럽게 옆으로 뻗어서 그 위에 글씨를 배치한 이 조형미. 감각 너무 좋아. 왜 집을 이렇게 그렸나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한답니다. 원근법, 투시도법에서 봤을 때 이 집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는 구도로 그린 건데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창문은 오른쪽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원근법을 어긋나게 그린 것도 사실 이 그림이 표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도한 배치? 이 앞에서 보는 정면은 정말 그 당당함. 옆으로 갈수록 사실은 집이 좁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 당당함, 기계.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던 김정희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격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적은 이걸 받아들고 너무 기쁘고 감동을 한 나머지 고이고이 소중히 간직을 하다가 중국 출장을 가게 됐을 때 이 그림을 들고 갑니다. 동아시아의 풍토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좋은 그림, 좋은 작품을 보면은 작품에 대한 평을 이렇게 적어서 지금으로 치면 댓글 같은 댓글보다도 사실은 더 진중하게 중국에 가져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김정희의 최근 작품이라고요? 16명이나 또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들이 쫙 이어지는데 작품은 그것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작가의 표현에 시대상이 합쳐지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15m에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적이 또 자기의 제자한테 이 그림을 물려주고 그 제자는 그 아들에게 또 물려줬는데 여기 앞에 표지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나중에 붙은 겁니다. 완당 세한도, 완당 선생님이 그리신 세한도라는 걸 앞에다가 탁 붙여서 표구를 하면서 사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구한말, 조선 말기에는 이 그림이 일본인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찾아와야지. 그걸 일본 가서 찾아온 사람이 우리 유물들, 전통 서화들 많이 수집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셨고 근데 그 두 부자께서 우리만 보고 있을 수 없다. 하여 위탁을 해서 그냥 맡겨놓고 항상 박물관이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하다가 그냥 아예 이 작품을 아무 조건 없이 무상 기증을 하시면서 국가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국보인데 이번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영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시가 되게 된 겁니다. 15m만큼이나 구구절절. 이 세한도는 5월 10일까지만 전시가 됩니다. 우리 전체 전시 기간이 7월 5일까지인데 여러분 이런 오래된 고서화는 너무 밖에 오래 노출이 되면 아야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을 데리고 좋은 데를 너무 많이 구경시켜드리면 몸살 나시듯이 5월 10일 이후에는 난맹첩이 여기서 전시가 됩니다. 난초할 때 그 난자인데 또 추사가 서예의 기법을 사군자에 접목하면서 그 하이라이트 같은 게 바로 난초 그림이었거든요. 난초 그림만 모아놓은 또 화첩을 쫙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불이선란 보물로 지정된 작품인데 그것 또한 이제 마지막 시기에 전시가 되면서 그러니까 총 몇 번을 와야 되겠어? 3번을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두운 게 작품 보호를 위해 그런 거죠? 적산조도라고 해서 종이가 빛을 받은 시간만큼 그 조도가 다 쌓인다고 생각을 해봐. 오래 전시를 하고 싶으면 어둡게 장장 8년이나 갇혀 지내다가 우리 선생님이 돌아오셨다고 제자들이 또 막 모여들었지. 자, 그림 실력 얼마나 늘었나 한번 보자. 일종의 그림 경연대회처럼 그때의 그림과 기록을 남겨놓은 게 예림 가블록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었거든요. 8명의 제자들이 참여를 했고 한 사람당 3점씩 총 24점을 그렸대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는 총 8점이고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기량들을 다 뽐냈다는 점에서 정말 제일 좋은 작품들이 여기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절반 정도는 도화서 화원이었고 어진화사, 왕의 얼굴을 그린다는 거는 정말 실력이 좋은 화가들만 딱 모여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에 대해서 주사 선생님께서 이제 평을 남겨주신 게 예림 가블록. 김정희가 추구했던 건 형상을 똑같이
묘사하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과 정신성을 투사하는 걸 서양화에 비유하자면 추상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세잔이 자꾸 생각이 났나 봐. 그리고 칸딘스키, 추상화의 선구자,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중에 칸딘스키도 예술에서의 정신성에 대하여 이런 책을 썼었는데, 그런 책을 상상해 보면서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성이 비슷해. 앞쪽에는 나지막한 집, 정자가 있고 언덕이 있고, 뒤로 뻗어가면은 이제 황공망이 추구했던 그 화풍의 산이 펼쳐지는 건데, 그것이 가진 본질을 어떻게 문기와 정신성이 담긴 붓질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한철은 도화서 화원인데 몇 대째 도화서 화원만 그림 성골 앞에 이렇게 은은하게 집이 그려져 있고, 붓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눕혀서 뒤쪽에 저런 붓질 표현법을 피마준이라고 하는데, 삼배 만들 때 쓰는 그 말을 이렇게 짝짝짝 찢어놓은 것 같은 붓질이라는 뜻인데, 피마준이 점이지만 선처럼 느껴지는 저렇게 쌓아서 표현하는 법인데, 운치 있지 않아? 김정희가 유배를 가면서 저기 전라도 끝에까지 다다랐을 때 만난 그의 애제자 중에 하나가 소치허련, 윤두서의 그림을 공부해 보겠다고 공제 윤두서 가문에 찾아가서 그림 좀 빌려주세요 하는 그런 당찬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데, 나무의 표현이라던가 구불구불 살아있는 이 나무의 표현 같은 걸 보면은 모란을 참 잘 그렸던 소치허련의 실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 다른 느낌을 이렇게 다 작가의 개성들이 다 담기게. 근데 우리 추사 선생님은 개성이 너무 남겨도 지적하셨습니다. 지나치게 개성을 추구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니다. 여기는 유숙이라는 화가의 또 그림인데, 유숙은 철종, 고종, 임금님의 어진을 2번이나 그린, 그게 다 실력파라는 뜻인 거지. 여기는 혼자 제일 튀는 것 같지 않아? 여기 전체적인 구성에서 김수철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아주 독특하고 개성적인 화풍으로 손꼽히는, 그림이 아주 현대적이고 어찌 보면 수채화처럼, 이 8점 전체 중에 혼자 제일 튀는 것 같아. 역시 저는 좋아합니다, 김수철을. 도화서 화원이었던 박인석의 그림이고 유재소의 그림까지 총 8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사 김정희가 여기 다 앉아있고,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각자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그림으로 선보이고, 그걸 보신 또 추사 선생님은 그림이라는 게 어떤 걸 추구해야 하는지, 이 시대의 철학은 시서와 정신성과 글에 대한 철학까지 다 담겨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이제 또 막 얘기하셨던. 여기서는 각각의 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도 문인화의 고장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핵심적 인물이 바로 소치허련입니다. 전남 수묵 비엔날레라고 전통 수묵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비엔날레도 열리는데, 그 핵심에 바로 있는 사람이 소치허련이죠. 이런 그림도 한번 보시면, 편주, 조각배에서 척서, 더위를 씻는다. 여기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지. 물이 많은 붓질이라는 건 이런 거. 조금 더 부드럽고 습기 있는 느낌이 나게끔. 비가 개인 직후에 강가의 그 습윤한 느낌을 표현한 작품. 세안도도 느껴지지 않냐? 이 화가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치허련의 이 초가집은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든다는. 야, 이건 아까 유숙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아까 세안도를 받아간 이상적이 돌아가셨어. 지금 여기 달 아래 모여서 우리가 이상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그 옛날 중국의 도인들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걸 기록하는 의미로 그림을 남겼던. 여기서 포인트는 저 달. 우리 전통 회화에서 달을 그릴 때는 달 자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달 주변에 어두움을 표시를 해서 달 하나만 동그랗게 밝게 빛나게 표현하는, 중국 장강의 봄 풍경을 그린 이런 거 볼 때 이파리 하나하나, 배 위에서 이렇게 기대 앉아있는 사람의 자세와 표정 하나하나, 어머 이거 봐, 물결을 이렇게 표현했어.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를 저렇게 표현하고, 그 물이 계곡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물이 이렇게 장강에서 합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예쁘다. 이야, 카랑카랑하다 정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서양 그림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약간 독일의 펜 그림 같은 느낌? 섬세하고 정교한데 멀리 보이는 산에 뾰족뾰족 솟아있는 나무들을 정교하게 다 표현했고, 이 나뭇잎을 하나하나
이 초가집의 울타리를 또 섬세하게 표현한 대단한 기량입니다. 뭐 하나를 대충 넘기는 법이 없네. 작은 초가집에서 방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흡족하다. 안분지족의 삶을 보여주고 그런 친구를 만나러 가는 벗이 있습니다. 김수철의 섹션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려오던 구도는 이런 구도가 아닌데 이 사람은 정말 파격적으로 초록초록 푸르른 색감 속에 정말 말 그대로 이 안에 더위를 쫓아내는 그 시원함? 속세를 떠나서 정말 이 선비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여기다가 그려놓은 것 같다. 이 멀리 있는 산의 느낌을 표현할 때 그 산을 그냥 이렇게 윤곽선만 그려놓는 게 아니라 색을 그린다든지 주름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데 이 사람은 점을 툭툭툭툭 찍어서 표현을 했고 대나무가 우거진 작은 집의 창 너머로 눈 내리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내용의 작품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어쩐지 포근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니까 눈보라가 막 휘몰아칠 텐데도 그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눈 내리는 그날의 기운만을 남겨놓은 김수철의 정말 독특한 미감이 보이는 작품이에요. 정말 옛날 사람들은 운치가 있어. 추사는 또 유배를 가십니다. 이번에는 저기 북쪽으로 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았던 이 운치, 예서체가 정말 잘 드러나는 마치 정말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것처럼 30만 매수하실이라는 글을 적어서 조형적으로 표현한 주사 김정희의 매화사랑이 담긴 작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화 작품들이 펼쳐집니다. 이거 정말 좋다. 그냥 나의 개취해. 나의 개인적 취향이 난 매화 그림 진짜 좋아해요. 주로 주제가 매화서옥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매화가 있고 책 읽는 집. 매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매화만 심고 그냥 매화와 함께 수십 년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매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친구를 찾아서 만나러 가는 이야기. 그런 주제가 매화서옥도라는 주제로 여러 화가들에게 의해서 그려집니다. 그 그림들이 펼쳐지는데 여기 되게 좋다. 사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뚫고 맨 먼저 피어나는 꽃이라서 그 하얀 바탕 위에 매화꽃이 핀 장면 그 자체는 정말 자연이 만들어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난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심정으로 매화를 심고 산으로 들어간 거야. 매화를 찾아서 산으로 들어가 버려서 아예 안 나온 사람이 인포라는 사람이거든요. 인포는 별명이 매처학자래. 매화를 처 부인 삼아 사는 사람. 아까 세안도에서 봤던 동그란 창문이 나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을 서옥으로 책 읽는 집으로 그리고 매화로 둘러싸여 있고 그 매화로 둘러싸인 집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찾으러 가는 또 방문객들의 모습. 물론 여기는 친구는 아니고 내가 보니까 저기 종이랑 뭐 좀 필요한 거 사러 예뻐. 이거 꼭 그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에 불 확 들어온 것처럼 정말 밝게 빛나는 꽃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를 봐라. 너무 좋다. 세상. 야, 그 저기 감성 없는 우리 PD도 허했습니다. 고람 전기의 매화서옥도 너무 좋지. 여기도 복근. 여의도 벚꽃도 여기 어떻게 그걸 갖다 대겠어. 진해 군항제도 여기에 못 미친다. 이 나무 가지들을 간략간략하게 그리고 꽃잎들을 마치 눈송이처럼 팍팍팍팍팍 그리고 저 집안에 있는 남자한테 저 빨간색 저고리를 입히는 저런 색감 센스. 이렇게 색다른 매화도 여기에 있는 그 숱한 매화들 중에 제일 희한한 매화를 꼽으라면 이게 아닐까. 김수철은 정말 특이해라고 했던 설중매, 눈 속에 핀 매화를 돌 옆에서 핀 매화를 이렇게 그려서 나는 이 매화 이파리가 해골인 줄 알았어. 근데 이런 건 보면은 꽃 그림을 그렸다라기보다는 마치 서예를 한 것 같다는 느낌? 우리가 한국화의 전통에서 뭐 서예적인 일필휘지가 느껴집니다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작품들에서 근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인포가 매화를 안으로 삼아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못지않게 매화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우봉 조희룡입니다. 얼마나 매화를 좋아했냐면 다 조희룡 작품들.
예쁜 꽃송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화를 피어 올리기 위해서 겨울을 견뎌낸 그 나무 둥치의 그 강인함, 그런 걸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화 둥치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끝에서 핀 꽃의 화려함이 더 돋보이는, 꿈틀거리는 이 매화의 둥치가 거의 뭐 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용의 용트림을 보는 듯하게 정말 생명력 그 자체를 담아낸 우봉조희룡의 매화. 그래서 그렇게 매화를 좋아하는 우봉조희룡의 완결판 끝판왕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매화 그림을 그리고 아까 봤던 매화 서옥도의 그 구도까지 넣어서 눈을 뚫고 눈송이처럼 피어난 매화 꽃봉오리들이 만개했고 그 안에서 자연을 벗삼아 책에 심취해 있는 선비의 모습을 그린 매화 서옥도까지. 그래, 나 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 우리나라 한국 미술사를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오랜 유구한 전통들도 있지만 추사 김정희라는 이 천재적인 인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고 지금의 한국 미술 K아트로까지 연결되는 그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 이동을 해봤습니다. 여기 대구 간송미술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딱 여기거든요. 간송, 물 옆에 선 소나무를 형상화한 딱 그 공간인데, 추사의 그림 수업이라는 이번 전시, 자, 서양 미술에 인상파가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추사 김정희와 그의 추사화파가 있습니다. 그 진면목을 다 만나볼 수 있는 전시니까 7월 5일까지니까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되는 작품들까지 부지런히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시에서 또 만나요. 안녕.